돈강 동쪽에 배치되어 있던 소련군은 격렬하게 저항했으나 공군과 전차를 앞세운 독일군의 대대적인 공세 앞에 해퇴를 거듭하여 8월 중순 도시 코앞까지 몰리고 있었습니다. 다시금 시작된 도시 포위전. 그러나 스탈린그라드는 지금까지 독일군이 맞닥뜨렸던 도시들 중에서도 가히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였습니다. 일단 키예프처럼 독일 본진과 가까워서 물량을 무한정 때려 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레닌그라드나 세바스토폴처럼 호수나 바다를 등진 채 몰아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또 무엇보다 거대한 볼가강이 배후에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포위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여기다 그 볼가강을 통해 물자와 병력이 무한히 증원될 예정이라 장기전으로 갔다가는 독일군이 먼저 보급 오링나고 지지쳐야 하는 곳이었지요. 때문에 쇠불도 단김에 빼라고 아직 병력과 물자에 여유가 있고 사기도 풀충전돼 있는 지금 막 집중해서 도시를 함락시켜버리는 게 합리적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게 1942년 8월 23일 새벽 독일 공군의 대대적인 공습이 시작되고 전차와 보병들이 도시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아직까지 독일군 지휘부나 병사들이나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도시 함락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 낙관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도시에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게 될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지요. 마지막 한 방이었던 만큼 독일군은 일단 상상을 초월하는 대규모 폭격으로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이러한 공습으로 스탈린그라드 도심은 멀쩡한 건물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개박살이 났고 보로네시에서 깨지고 돌아온 부대부터 새로 편성된 부대들까지 급하게 긁어모은 소련의 50만 대군은 결사 방어에 돌입! 스탈린그라드의 폐허 속에서 독일 지상군과 시가전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막상 소련군한테는 도시 박살난 게 오히려 호재였다는 거. 무너진 건물의 잔해들이 기갑 부대의 진격을 가로막아버리는 바람에 독일군은 자승자박에 빠졌고 반대로 소련군은 이러한 잔해들을 이용해 방어 진지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시가전 특성상 원래도 피야 식별이 어려운데 건물들이 다 박살나버린 통에 이게 더 심해져서 독일 공군도 지원을 지속하기 힘들어졌고요. 독일군의 장점이 모두 무용지물이 된 상황이죠. 소련군 지휘관이었던 추이코프는 극한의 메타인지 능력을 발휘해 귀하 소련군 병력들에게 독일군을 상대로 원거리 교전을 피하고 그 대신 최대한 건물 끼고 거의 백병전 수준으로다가 인파이팅을 하라고 지시합니다. 아군의 희생이 무조건 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전술이었지만 훈련도에서나 장비에서나 독일군에 비해 열세였던 소련군 입장에서는 이처럼 살을 주고 뼈를 취해서라도 독일군에게 그나마 피해를 강요해야만 했지요. 또한 소련군은 독일군에 비해 스탈린그라드의 지형지물에 더 익숙했던 만큼 이를 이용해 도시 전체를 개미지옥으로 개조해 나갔습니다. 주요 포인트마다 건물 잔해를 이용한 토치카를 만들고 그나마 멀쩡한 건물에다가는 옥상에 박격포나 기관총을 거치해서 접근조차 불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여기에 활용점정으로 주변에 조금 높이가 있다 싶은 곳에는 어김없이 저격수들을 매복시켜 독일군 한 명 한 명의 뚝배기를 노렸고요. 그렇다고 저격수나 포대를 노리고 위쪽을 경계하며 다닌다. 그러다가는 건물 저층에 매복하고 있던 소련군의 대전차포와 화염병이 날아왔습니다. 그렇게 독일군이 혼비백산하는 순간 건물 곳곳에 숨어있던 소련군들이 일제히 튀어나와 우라돌격을 시전했고요. 독일군 입장에서는 그냥 대환장 파티였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언제 비명 행사할지 모르는 지옥이 펼쳐지고 있었지요. 한편 그렇다고 소련군이 편하게 게임하고 있는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진짜 국가의 모든 역량을 걸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쥐어짜내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미 소련군 전체에 후퇴 불가 명령이 떨어진 상황, 모든 병력과 물자가 스탈린그라드 전선에 최우선적으로 지원되고 있었고 소련 동부에서 징집된 수많은 젊은이들이 기초적인 훈련만 겨우 받은 뒤 영문도 모른 채 열차에 실려 스탈린그라드의 폐허로 던져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렇게 도착한 병사들의 눈앞에는 수송선으로 가득 찬 볼가강과 검은 연기로 뒤덮인 도시가 또 등 뒤에는 전투를 독려하는 독전대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혹시나 겁을 먹고 탈영을 하거나 위치 이탈을 시도했다가는 독전대에게 발각되어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처럼 처절한 인민 웨이브를 시전했음에도 훈련도와 장비의 압도적 열세로 소련군은 밀리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독일군, 이쪽도 만만치 않게 비상식적인 집단이었던지라 막대한 인민
인명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꾸역꾸역 전투를 지속해 느리지만 착실히 차근차근 도시를 점령해가고 있었죠. 그렇게 독일군은 9월 초 볼가강 서쪽 일부를 점거한 뒤 붉은 10월 제강소까지 밀고 들어가는 데 성공했고 9월 말이 되며 스탈린그라드의 약 80%를 점령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시점에서 스탈린그라드는 이미 도시의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자, 이쯤 되면 이제 결판 난 거나 마찬가지일 줄 알았는데 안타깝게도 진짜 광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스탈린과 소련군 수뇌부가 9월 28일 기존의 남서 전선군을 해체하고 그 자리에 스탈린그라드 전선군을 새로 창설하면서 도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했거든요. 그리고 히틀러도 이에 지지 않고 남은 20%까지 점령하라며 10월 6일 스탈린그라드의 완전 점령을 명령합니다. 그나마 짧게 열리고 끝날 줄 알았던 지옥문은 그렇게 상시 개방이 되어버렸지요. 자존심 강한 두 미친놈의 노빠꾸 대결 와중에 스탈린그라드는 더더욱 지옥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히틀러의 완전 점령 명령이 떨어진 직후 독일군은 더욱 공세를 강화해 끝끝내 버티고 있던 소련군의 핵심 시설들을 노리기 시작했고 이에 대항해 소련군은 공장에서 생산한 전차를 바로 앞에 전선으로 즉시 투입시켜가며 산지 직송급으로다가 아슬아슬한 방어를 펼쳤어요. 심지어 공장의 저지선이 붕괴되자 고등학교 갓 졸업한 여자들까지 전투에 투입! 공장까지 뚫린 시점에서는 아예 노동자들이 직접 소총을 주워다가 교전을 감행했을 정도로 필사적으로 저항했지요. 이처럼 민간과 군을 가리지 않는 처절한 저항이 이어지면서 독일군의 피해는 점점 더 누적되어만 갔습니다. 이에 참모총장 할더를 비롯한 수많은 독일군 장군들이 히틀러에게 일단 병력을 좀 물리자고 아군을 좀 후퇴시켜 놓고 그 자리에 공습 한 번 더 때린 다음 다시 들어가자고 강력하게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히틀러는 이미 우리가 다 이겼다. 잔당들이 마지막 발악하는 거다. 라면서 소련군의 필사적인 저항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거. 모두가 힘을 모아서 막타쳐야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 지휘관이라는 놈들이 자꾸 우는 소리 한다 이거였습니다. 마침 날씨까지 쌀쌀해지고 있는 상황. 결국 마음이 급해진 히틀러는 한시라도 더 빨리 점령을 마치기 위해 할더를 비롯한 여러 지휘관들을 대거 해임시켜버리고는 10월 14일 도시 외곽에 있던 5개 사단을 긁어 모아 스탈린그라드에 추가로 투입했죠. 히틀러의 이런 무지성 몰빵에 힘입어 독일군은 그동안 정체되어 있던 시가지 내 전선을 조금씩 밀어내기 시작했고 끝내 소련군의 핵심 시설 중 하나인 트랙터 공장을 확보. 마침내 10월 27일에는 스탈린그라드의 90% 이상을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지긋지긋한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독일군의 승리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 이제는 군인들의 시체와 건물의 잔해밖에 남지 않은 폐허일 뿐인데 아무리 봐도 이쯤 되면 쥐지치는 게 당연해 보이는데 소련군이 여전히 도시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병력을 밀어넣고 있었던 거예요. 소련군은 마치 독일군을 스탈린그라드에 붙잡아 두려는 것처럼 끈질기게 덤벼들고 있었습니다. 이긴 것도 진 것도 아닌 상태로 독일군은 폐허 속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것은 소련군 지휘부 의 큰 그림 안에 있었다는 거. 예전에 설명한 대로 지금까지 소련이 졸전을 거듭한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독소전쟁 이전 대숙청으로 유능한 장교진들이 대거 갈려나갔기 때문이잖아요. 하지만 소련의 폐색이 짙어지자 소련군은 뒤늦게 숙청했던 장교들을 다시 복귀시켜 두뇌 풀가동을 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시작될 무렵부터는 참모차관 바실렙스키의 지휘 아래 남부에서의 불리한 전황을 뒤집고 나아가 독소전쟁의 판도를 뒤집을 대규모 반격 계획이 구상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전투가 격화되던 10월경 이 작전 계획은 마침내 완성되어 스탈린에게 보고됐습니다. 동부전선 전역에 대한 대반격이었던 만큼 이 계획은 여러 개의 개별 작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문자 그대로의 큰 그림이었는데요. 요약하자면 먼저 천왕성 작전으로 스탈린그라드의 B 집단군을 경멸하고 토성 작전으로 로스토프까지 진격하여 AB 집단군의 허리를 끊어버린다. 그 후 오랫동안 소강 상태였던 모스크바 방면에서 화성 작전을 발동, 중부 집단군을 포위하고 마지막으로 목성 작전을 통해 쌈 싸먹는다는 게 그 골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큰 그림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천왕성 작전의 성공을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독일군을 스탈린그라드 안으로 빨아들여서 모아두어야만 했지요. 결론적으로 소련군이 막대한 희생을 내면서도 스탈린그라드에 병력을 계속해서 투입했던 것은 이 대반격을 위해 의도된 극한의 어그로였던 겁니다. 이처럼 독일군의 착각과
부대와는 달리 소련군은 더 이상 방어에만 급급한 군대가 아니라 몇 수 앞을 들여다보며 전쟁의 판도를 읽는 고인물 군대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알 리 없는 여전히 소련군을 얕보고 있던 독일군은 도시 점령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한 채 도시 외곽과 측면 방어를 동맹국 부대에 맡겨두고 오히려 점점 더 많은 독일군 병력을 스탈린그라드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동안 시간은 점점 더 흘러 11월로 들어서고 있었지요. 마침내 11월 볼가강이 얼어붙기 시작하자 반격을 위해 끝까지 투입하지 않고 아껴둔 소련의 114만 대병력이 3개의 전선군으로 나뉘어 볼가강을 건넜습니다. 그렇게 1942년 11월 19일 아침 17,000여 문의 포문이 일제히 불을 뿜으며 소련군 대반격의 첫 단추인 천왕성 작전이 시작됐지요. 천여 대의 전차와 항공기 그리고 114만 명의 병력을 앞세운 소련의 대공세는 루마니아나 이탈리아 같은 동맹국 군대 따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측면 보급로를 지키고 있던 동맹국 군대들을 간단히 갈아버린 소련군은 스탈린그라드의 독일군을 쌈싸먹으며 작전 계획대로 계속 진격했어요. 그리고 작전 개시 나흘 만인 11월 22일 남쪽으로 진격하던 남서 전선군과 북진하던 스탈린그라드 전선군이 돈강 유역의 칼라치에서 조우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로써 33만여 명의 추축국 병력들이 소련군에게 완전히 포위됐고 독일군은 폐허뿐인 도시에 갇히는 답도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죠. 이제 독일군은 스탈린그라드를 사수할 것인가 아니면 포기하고 탈출을 시도할 것인가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빠른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결국 11월 23일 스탈린그라드에 포위된 제6군 사령관 프리드리히 파울루스가 도시를 포기하고 퇴각하겠다는 의견을 상부에 보고해 왔어요. 그런데 히틀러가 이걸 허가 안 해줬다는 거. 물론 히틀러도 소련의 대대적인 공세 소식에 쫄려서 후퇴를 진지하게 고민했으나 여기서 공군 총사령관 괴링이 등판. 일단 항공 보급을 통해 시간을 끌고 그 다음에 구원군을 보내 구출하면 될 거라고 호언장담을 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작년 말 모스크바 공방전 당시 주코프의 반격을 받은 중부 집단군이 르제프에서 항공 보급으로 버티며 끝까지 현지 사수 성공했었잖아요.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한 턴 넘길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거기다 지금 또 문제인 게 스탈린그라드를 포기할 경우 이미 포위망을 붙인 소련군이 B집단군 잔여 부대들을 몰아내고 로스토프까지 점령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되면 카프카스가 있던 A집단군까지 고립되고 그냥 바텀라인 터지는 거였습니다. 구원 부대를 보낼 테니 그때까지만 항공 보급으로 연명해라. 스탈린그라드의 독일군들에게는 절망적인 소식이었지만 남부 집단군 전체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결국 파울루스와 제6군은 어쩔 수 없이 이 지옥에 포위된 채 기약 없는 서바이벌을 벌이게 되었지요. 그럼 진짜로 괴링 말대로 이 상황이 타파 가능했냐?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르바로사 작전 때랑은 상황이 완전히 달랐어요. 르제프 때와는 달리 이미 포위망이 완성된 상황이라 진짜로 출구가 없었거든요. 그나마 믿을 것 괴링이 호언장담했던 공군의 항공 보급이었는데 문제는 고립된 병력을 살려두기 위해 필요한 1일 보급량이 1,500톤 이상이었다는 것. 애초에 지금 상황에서 이 정도의 보급량을 항공기로 다 때운다는 게 말이 안 됐습니다. 거기다 심지어 소련군이 이것까지 예상하고 대공화망을 빡세게 구성해놨다는 거 때문에 그나마 영혼까지 끌어모아 날려보낸 보급기들마저 다 그냥 격추당해서 황금 고블린 되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스탈린그라드의 독일군은 1일 100톤 정도 되는 보급품을 겨우겨우 수령해서 33만 명에게 골고루 배분해야 하는 불가능한 임무를 수행해야만 했어요. 이제 마지막 희망은 우리를 구하러 와줄 구원부대뿐. 그때까지만 좀 덜 먹고 탄약 아꼈으면 어떻게든 될 수도 있었는데 사실 그 구원부대라는 것도 이제 막 급조되고 있었다는 거. 아니 애초에 AB 집단군의 원래 임무를 생각해보면 지금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죠. A 집단군이 내려가면 B 집단군이 견제를 한다. 이게 원래 계획인데 견제하러 간 B 집단군이 제대로 물려가지고 지금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황급히 중부 집단군과 A 집단군에서 병력을 차출 레닌그라드로 가있던 만슈타인까지 소환되어 구원부대가 구성됐
됐지만 사실상 패잔병들 긁어모은 재활용 부대였던지라 전투력은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병력으로라도 어떻게든 시도는 해봐야 됐기 때문에 12월 12일 독일은 겨울 폭풍 작전을 발동하여 비집단군과 제6군을 구원하기 위한 반격에 들어갔죠. 그리고 만슈타인은 이런 패잔병들을 이끌고도 놀라운 투혼을 발휘해 방심하고 있던 소련군의 허를 찌르며 포위망을 두드리기 시작했고, 마침내 12월 19일 스탈린그라드 남부 외곽 50km 지점까지 도달하며 기적을 창출해냈습니다. 이제 스탈린그라드에 갇힌 파울루스의 제6군과 호응하여 포위망을 뚫고 병력을 보전해 탈출하기만 하면 스탈린그라드만 도로 내주고 전선을 재정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파울루스에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이 내려옵니다. 그냥 스탈린그라드를 그대로 사수하면서 조금 더 버티라는 내용이었어요. 지금 포위망 겨우 뚫을락 말랑하는데 히틀러는 지금 상황이 다시 역전되고 있다고 오판하고 있었습니다. 뚫리네? 그럼 우리가 다시 밀 수 있겠네? 뭐 이런 논리였던 거죠. 답답하죠? 우왕좌왕하는 사이 소련군은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금 포위망을 좁혀와 구원부대의 측면을 하나둘씩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제는 역으로 만슈타인의 구원부대마저 함께 포위 섬멸당할 위기에 처해버렸어요. 이에 만슈타인은 구출을 포기하고 애타게 구원을 기다리던 파울루스와 육군을 남겨둔 채 후퇴를 결정합니다. 극심한 절망에 빠진 파울루스는 이제 구원 요청도 탈출 요청도 아닌 항복해도 되겠냐며 상부에 전문을 올려보내게 되죠. 그러나 이 전문을 수신한 히틀러의 답변은 파울루스를 원수로 진급시킨다는 뜬금없는 내용이었습니다. 프로이센 시절부터 독일군 역사상 원수가 항복했던 사례가 없다는 걸 생각해보면 이 말은 사실상 그냥 적진에서 장렬히 산화하라는 옥쇄하라는 뜻이나 다름없었어요. 이건 뭐 일본군도 아니고 그동안 히틀러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랐던 파울루스도 이 이상은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결국 파울루스는 독단적으로 소련군과 접촉하여 2차 대전 개전 이래 최초로 독일군의 부대 단위 항복을 협상하기 시작했죠. 한편 남부 집단군이 괴멸 위기에 처한 이 시점, 그보다 더 남쪽의 북아프리카에서도 주축국은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미군이 영국군과 함께 프랑스령 북아프리카에 상륙하면서 독일군 아프리카 군단을 양쪽에서 쌈싸먹기 해 튀니지까지 몰아넣고 있었던 거예요.